잠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떤 상담자를 찾아가고 싶은지. 내가 지금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상담자를 찾아가고 싶은지. 그 구체적으로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뭐 실력 있는 분, 신앙이 있는 분, 뭐 경험이 많은 분 이렇게 그냥 경험이 많은 분.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은 분. 실력도 좋은. 여러분이 만약 치과 의사를 찾아간다. 그러면 실력이 좋은 치과 의사를 찾아가시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이 좋은 치과 의사를 찾아가시겠어요? 실력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성품도 좋아야 돼요. 그죠? 인격도 갖춰져 있어야 돼요. 또 본인이 실력도 있어야 돼요. 또 신앙도 있어야죠. 실력만 있으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신뢰가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도 의사 선생님을 찾을 때도 그런 사람을 찾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의사로서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보증은 없죠. 상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담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상담자가 되고 싶은데 신뢰할 만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있어야 되고 또 성품도 있어야 되고 그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 성품이 엉망이면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성질을 부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나, 무엇을 훈련해야 되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 훈련에는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 훈련이 있고 하나는 기술 훈련이 있어요. 인격 훈련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술 훈련은 당분간 하고 기본적인 기술 훈련한 다음에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매력 있고 또 늘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상담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의 상담자의 자격에는 우리 학교가 그 MFT라고 매니지먼트 패밀리 테라피스트 공부를 한국말을 공부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학교입니다. 거기에 자격이 뭐냐면 첫째는 그 BBS라고 미국에서 그 교육부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 보드 오브 비헤이비어 사이언스라고 해요. BBS에서 승인을 받은 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인턴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000시간이면 캘리포니아 주예요. 3,000시간의 프랙티컬 훈련을 쌓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시험이 두 번이 있어요. 하나는 Law and Ethic을 먼저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 본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교수들이 쫙 앉아있고 시험 보는 그 지원자가 앉아있으면 교수들이 그 케이스 스터디를 따내놔요. 그걸 상담을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2002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수 몇 명이 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컴퓨터로 보게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행운이죠. 그래서 훨씬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시험을 못 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냥 자격증 받으려고 우리 미국 교수님이 막 그 BBS에다가 뭐 편지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얘는 뭐
몇 번 했고 뭐 상담을 뭐 평생 했고 무슨 상담자가 원장도 했고 뭐 박사도 있고 뭐 별거 다 보냈는데 안 돼. 꼭 캘리포니아에서 3,000시간을 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캘리포니아 라이선스에 있는 슈퍼비전에 자격 있는 분이 사인을 해줘야 돼. 슈퍼비전을 해주고.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배우만 한 거니까 그게 그렇게 사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박사학위 가지고 MA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인, 그 미국 사인 다 받고 시험도 이제 1, 2수 다 합격하고 이제 드디어 하고 지금은 이제 슈퍼바이저가 됐지만 제가 운동을 벌이는 거는 한국말로 시험 보게 해달라. 근데 그게요 아주 처음에는 제가 그걸 청원을 넣었더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너 불가능 딱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요즘 뭐가 생겼냐면 제가 다음 주부터 닷새 동안 여러분 공부할 게 PSS라는 자격증을 주는 코스예요. 그거는 Peer Support Specialist PSS예요. 근데 이 공부는 한국말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작년부터 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PSS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학교에서 MA 받은 학생이 이제 저기 잡을 갖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신체 부자하거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데 은사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런 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제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이 PSS라는 것이 생겼냐면 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중독 있는 분들은 전문 상담자가 도와주려고 도움을 안 받아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상담을 해봤지만 다 이렇게 쳐다보고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럼 나 고쳐봐.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죠.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PSS는 피어예요. 동료라는 거를 주지 않으면 길을 안 보여요. 네가 중독자를 해봤어? 네가 정신질환을 알아봤어?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상을 잘 알고 또 그런 분들이 나도 됐다. 그게 아주 파워인 거예요. 훈장같이.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한국말로 본인의 영어로 그 자격증을 땄는데 미국은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또 교육을 다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도 또 다시 받으니까 너무 끔찍해.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MFD 라이선스 받는 학교가 된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것도 무슨 자격증 또 받으라 그러냐. 너무 과하다, 너무 피곤하다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아주 간절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제가 거기를 들어가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입학하고 한 군데서만 공부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학원들이 막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2군데를 다녔어요. 80시간만 하면 돼요. 근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2군데 걸 제가 다 지금 컴바인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 제가 아주 놀라운 감동을 느꼈어요. 아하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꼭 PSS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담자들이 이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하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당신 교재가 너무 잘 됐으니까 내가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게 해달라.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오케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재를 5년마다 리바이즈 안 돼요. 그래서 2026년이 리바이즈 안 해야 돼요. 그때 리바이즈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프로바이더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딱 7월달. 근데 작년 7월 제가 넘기고 그거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12월까지 다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3분의 1까지는 제가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3분의 1 거기서는 쓰고 제 걸로 3분의 1 쓰고 또 다른 데서 배우고 3분의 1 넣고 이렇게 해서 제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선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교에서는 가르쳐야 되는데 본교에서는 프로바이더가 되기 전에는 못 가르쳐요. 그걸 먼저 제가 따는데 그럼 지금은 7월에 가면 제가 신청을 해요. 근데 그걸 신청하고 1년 내지 2년이 걸리는데 신청하니까 그럼 제가 내년 다음에 후년밖에 안 돼요. 그 후년이 제가 88순입니다. 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해도 되니까 제가 만든 교재니까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 닷새를 그거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거 하는 거에만 지금 익사이트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프로바이더가 돼서 공부를 가르치려면 우리 학교가 여기 공부하고 있지만 등록금 비싸요. 그래서 몇천 불을 내야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몇천 불을 1,000불도 안 되는 돈으로 지금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시범 케이스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80시간인데 뭐 닷새 동안 해도 80시간이 안 돼요. 30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한 분들에게는 제가 본교에서 프로바이더가 되면 나머지 시간 동안만 등록하니까 그 3분의 1 등록한 거는 여기서 한 걸로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장학금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3분의 2만 더해서 거기서도 공부를 마치면 프로바이더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한국말로. 그러면 얼마나 그게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저는 막 그게 익사이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MFT 자격증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수준이 3,000시간이면요. 아주 풀타임으로 2년을 해야 겨우 3,000시간 될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남의 결혼 문제, 가정 문제 간섭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그 상담대학원 원장을 했잖아요. 미시간하고 MA 받는지 아세요? 30학점. 최고가. 27학점만 해도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미시간 공부 안 해요. 제가 대학원 때 토요일에 2시부터 6시간 4시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가르치고 하기 좋은 게 너무너무 안 맞다. 그래서 제가 거기 3년 동안 근데 제가 딱 거기 원래 제가 이제 희즈를 세우려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우리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아주 그 학위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신실하고 책임감하고 열심히 그런 학생들이 뭐 전부 다 서울대 출신, 이대, 뭐 고대, 뭐 이런 성균관대 막 이렇게 좋은 학교를 그 알려진 학교에서 그래도 다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장을 갔으니까 처음으로 대학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냐면 선생님 때문에 학벌을 망가졌으니까 그냥 백석대학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그 학총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3대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인터뷰에서 제가 다 뽑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교수를 지원한 거예요. 학생들을 지원한 거예요. 그랬어. 학생들이 연령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다들 떳떳한 사람들이 오니까 교수를 지원했는 줄 알았다고 그러시고 너무 좋아하셔. 지금 와보니까 백석대학원이 상담계 학계에서는 아주 명문이 됐거든요. 그 3년 동안 선배들이 홈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수들이 놀래요. 교수들이 웬 아줌마 부부대가 이렇게 오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아줌마가 아니구나 이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홈에서 공부한 사람이 전교 1등을 했어요. 지금 광주에 이현석 교수가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거기 대학원 7개나 있었거든요. 그 중에 상담대학원, 우리나라의 상담대학원이 처음 생긴 학교가 제가 초대 원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대학원 안에 상담학과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육부 차관을 데려왔어요, 교수로.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상담 대학원의 인간을 얻으면 이 장정인 총리는 그런 데 아주 귀재입니다. 당신이 왜 신학 공부를 했냐? 신학대학을 하려고 신학 공부하신 거예요. 자기는 목사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었대요. 지금 장정인 총장님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벌써 3년 동안 그러니까 3번의 졸업식을 제가 한 거예요. 그 졸업식에 여자가 쓴 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역사적으로 교무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직을 가진 그 교수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그 학교에서 대단하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가 지금 인텐시브 유닛 케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입원했다고 해서 왜? 그랬더니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저는 그냥 이거 쉽게 나무에서 떨어져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심각해.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가 다 세면이에요. 근데 원래 감나무는 꼭대기까지 있는 감을 따는 거 아니래요. 그거는 까치나 새들 먹으라고 하나님 남겨두라고 하신 건데 그럴 것도 똑같은 거죠. 미국 사람이 그 시다시 이렇게 마켓에 와서 감을 우리 모습을 좋아하세요. 근데 가을에 감을 사다가 반은 얼리고 반은 말리고 그래요. 겨울에는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사람이 감 사는 걸 보고 너 그거 사지 말고 우리 집안 쓰다가 미국 사람들이 이 감이 떨어져 지저분해지잖아. 그러니까 잘까 말까. 근데 너무 아름답다는 감이. 그러니까 가을에 보면 안 자르고 싶고 겨울 보면 자르고 싶고 이런 감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소리 가니까 막 이렇게 된 감이 이제 최장 선생님이 어제 몇 개 갖다 주셨는데 어머 이 감이 우리 목사님 바다가 떨어진 감 이렇게 막 그런 그 종류가 따로 있잖아요. 감대로 그거가 너무 좋은 종류인데 뭐 미국 사람들이 안 먹고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그 가을만 되면 이제 그걸 가서 따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애는 왜 조금 일찍 갔냐면 선교지에 나갈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나가기 전에 따놓으려고. 근데 그냥 그래서 빈집에 가서 그걸 쭉 따신 거야. 매년 갔으니까. 근데 떨어진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떨어진 모습이 감을 양손에 쥐고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기절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조카가 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이문을 불러갖고 병원에 실려가서 저희 이거 알아갖고 저희 집 연락해서 간 거예요. 딱 가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남편 맞죠?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쪼그라들었어 몸이 이렇게 까맣고 그리고 온몸에 이렇게 막 선이 다 연결해서 이거 호흡도 선을 넣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의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 어떻게 60이 넘어서 뇌를 다쳤기 때문에 거의 소생할 가능성이 없고 소생을 하더라도 치매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온 세계에서 전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냈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교통사고 난 줄 알고 사람들이 항상 운전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근데 강남에 떨어지니까 다들 웃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사고가 된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면서 왼쪽 뇌를 다쳐서 몸은 괜찮아요. 오른쪽 뇌는 몸을 뭐 어디가 팔이 무슨 다리가 뭐 안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몸은 멀쩡한데 이거 기억력도 없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언어 능력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증세인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지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2달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거의 준비할 그런 천국 가실 수도 있다 이런 상태였는데 깨어나셨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의식이 돌아오는 건 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당신이 기억력이 없으니까 왜 내가 여기 누워있는지 모르세요. 그 난리를 치는 건 집에 간다고. 그 몸은 멀쩡하니까. 물론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날 병원을 옮겼어요. 다른 그런 사람들만 하는 다른 병원.
그리고 이제 뭐 남자 간호사가 24시간 지키죠. 활달이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정신과 치료약을 먹이더라고요. 저는 정신과 치료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아직 그게 세계를 거쳐서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이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데까지 90일이 걸리는 거예요. 환경이. 그럼 90일 동안에 그 부작용은 다 본인이 몫이에요. 그래서 맞았다 그러면 또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되지만 안 맞았다 그러면 또 바꿔야 돼. 또 90일 걸려야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특히 저는 어린아이들 먹이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뇌가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하다가 부작용 때문에 애들 망가져요. 명년도 제가 한국에서 그 자녀교육 세미나 3주 동안 했는데 그 ADHD라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양맥이 이제 학교에서만 양맥이라고 보내고 상담받아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렇게 ADHD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받고 애들 성화시키면 다 ADHD야. 걔네들이 천재성 있는 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뉴런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어텐션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자기 어텐션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부산화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담실을 보내. 그럼 얘네들은 애들한테 딱지가 매겨지 쟤는 ADHD 요즘 꼬마들도 ADHD를 다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2학년 애들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정신병자의 목록이거든요. ADHD는. 그 딱지를 매기니까 지금만 해도 우리 막내가 그때 ADHD가 이렇게 풍성했으면 걔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굉장히 우리 아이 빠르거든요. 아주. 그래서 미국에서는 천재라는 말을 듣는다고요. 저는 그걸 천재병이라고 해요. 근데 뭐 엄마들이 그런 진단을 받으면 그냥 초주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 못 살게 굴어. 그런 진단을 받은 아이들 수치심을 갖기도 하고 막 그냥 통제하다가 애들 쓰고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애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딱지가 붙잖아요. 그리고 평생 붙어요. 그런 진단을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보험료로 상담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보험에서는 DSM-5가 지금 나온 정신병자 편람이 있어요. 그거에 진단이 맞아야 보험료를 주거든요.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진단을 내리는 거를 정말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 동안 하던 증상을 마치 이 사람의 그 사람처럼 이 사람이 그런 것처럼 딱지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름표를 달고 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모나 그런 수치심, 자기 자신에게 그런 자기 셀프이스템이 얼마나 무너지겠어.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제가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거기서 나도 계속 약을 먹이니까. 약 못 먹이면 아마 병원에서는 또 그건 동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게 뇌로 가는구나 알게 된 거죠. 이게 가슴이 아니라 뇌다 이렇게. 그래서 뇌 공부를 하고 저희 목사님 케이스를 내서 어떻게 제가 회복이 됐는지를 쫙 이제 그 논문을 써가지고 학교에 제출해서 학교에서 A학점 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학교에 발표해도 되냐고.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뇌신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60이 넘어서 뇌를 다치면 이제 고쳐질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60이 넘어서 그렇게 다쳐서 치유가 됐거든요. 언어가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논문을 볼 수 있을 만큼 처음에는 한국말만 돌아오더니 영어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치유됐고 또 이제 영어까지 돌아왔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레포터가 거기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노인들도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노인들을 공부를 하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7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6년 그리고 4년 그래서 16년 동안 공부를 해서 65세까지 싶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65세는 거의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몇 년을 더 살아요? 65세 이후.
35년, 100살을 넘으면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한 4년은 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원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막 주장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공부는 해야 돼, 그때도. 그러면 본인이 달라져. 본인만 달라지니까 옆에서는, 여러분, 이제 아들은 70인데 아버지는 100살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는 효도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이 녀석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근데 70 먹은 아들이 자기도 힘든데 지금 아버지들이 돌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았나 안 살았나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정말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도 65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존경받고 재물도 모으고 막 이제 지식도 쌓고 그랬는데 65세가 딱 되고 리타하고 나서는 맨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지금 95세예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요 상담을 받으러 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모실 수도 없고 그분을 보면 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안 데려가시지나? 왜 하나님은 오늘도 안 데려가셨나? 이러고 지나는 거 얼마나 낭비예요. 그 많은 에너지, 그 많은 경험, 그리고 어떻게까지 쌓아온 그 많은 그런 공적들 이런 거를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소대학 그 총장님도 그렇게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65세 그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대학을 공부한 게 40년 돼서 대학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교수하시면서 학교까지 세운 총장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65세 딱 리타이어 하시면서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지식도 쌓고 또 하나의 공헌도 했고 존경도 받고 다 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죽을 날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85세가 된 어느 날 당신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지난 20년 동안 뭐라고 살았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구나. 그때 뭔가를 했더라면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작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10년 뒤에 또 지금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92세인가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그분의 그런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뭐 몇 살에 천국 간 건 내 권한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맨날 그랬거든요. 70이 난 리타이어 할 거야. 근데 70이 넘어서 지금 88세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쌩쌩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들 놀래요. 저는 즐기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행가에서 뭐 할까, 기내식은 뭘 먹을까, 이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즐기면서 올 줄 알게 되니까 안 힘드세요? 그런데 안 힘들다 그러면 너무 민망하고 힘들죠. 근데 잘 적응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지금도 평생 못 입어보는 라이어스 입고 나이테스 운동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플렉스블하게 이렇게 앉아서 뭐 땅에 닿고 이런 거 다 돼요. 제가 우리 교수들한테 그 훈련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땅에만 닿으면 내가 돈 100% 줄게 이렇게 걸었는데 아무도 그게 안 돼. 젊은 교수들. 저는 80이 다는 놈이네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냥 조금씩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말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100살이 돼도 청년이에요. 근데 아무리 젊어도 40대라도 꿈이 없으면 그분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저는 내담자한테 뭐 이혼해요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오면 이혼을 안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너는 성공할 거다.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상담의 기준이.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기껏해야 자기
뭐 마음의 평안, 무슨 문제 해결, 여기가 보통 상담 책에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긍정적인 이유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당신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리즈. 당신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가 돼야 남에게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작용이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총체적인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몸만이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마음만도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뭐 뇌만 사람이 아니죠. 이 전체적인 다 모한 하나의 전체가, 저는 그래서 융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셀프라는 단어를 따로 썼어요. 셀프가 자기예요. 근데 이 셀프는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의식에 있는 그런 자기는 에고라고 해요.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자기, 내면적인 자기, 에고예요. 그러나 거기에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또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니마 아니무스, 즉 그 여성은 남성성, 남성은 여성성 갖고 있는 거. 우리는 겉으로 보기 여성이지만 그 속에 남성성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총체적인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니마 아니무스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이제 그게 통합적으로 딱 내려갔을 때 그래서 그게 셀프가 된다고. 근데 그 셀프는 대문자 셀프예요. 소문자 셀프가 아니라. 자기라는 단어를 쓸 때도 그 S를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그럼 크리스찬들은 거기 영성이 있대요. 융은 유일하게 영성을 인정한 심리학자였어요. 다른 심리학들은 영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상담학하고 사이콜로지컬 심리학적인 상담은 전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들의 심리학을 그리스 전쟁의 인형수의 사용 그러다가 말명시킨 그런 트로마의 목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적이다 이렇게 해서 심리학적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나 이 심리학계에서는 기독교는 종교지 학문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심리학적으로 시달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치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험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성을 빼놓고는 우리 인간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실력 있고 좋은 교수라도 상담자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까지는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째 조건이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한 몸과 마음. 이 건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 두 개, 코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건전한 거 아니에요. 건전한 몸과 마음은 내가 건전하다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잠깐 신체적으로 불편할 뿐이야. 그런 분은 건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두 발로 막 뛸 줄 알아도 나는 나약해. 나는 많이 뛰면 안 돼.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하고 자기 기능을 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난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그런 몸은요 그게 길들여져요. 이러면 이티 생긴 거 보셨죠? 어떻게 생겼어? 눈은 툭 튀어나오고 손가락 하나 튀어나오고 손발은 약하고 몸은 조그맣고 막 이렇잖아요. 머리만 크고. 이게 현대인이에요. 현대인이 어때요? 맨날 차만 타고 다니지 걸어 다니지도 않고 또 세탁도 옛날에는 탁탁 뚫겨서 빨았는데 지금은 다 세탁기가 다 해주잖아요. 손발 하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생각은 많아 맨날. 그렇죠. 눈으로 얼마나 컴퓨터 맨날 보고 셀럽폰 맨날 보고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걸 다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써야지 우리 몸은
더 발달하고 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전한 몸과 마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능력,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안진뱅이가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러면 얼마나 모욕적이게, 내가 뭐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일어나라 하면 어때요? 또 일어나요. 왜? 일어나라는 예수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거 믿으세요? 크리스천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휠체어를 잠깐 탔던 기간이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뭐 침도 맞으러 다니고 정형외과도 다니고 뭐 별일 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고쳐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가는 것마다. 그런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집회를 못 다니겠다. 뭐 휠체어 타고 집회 다니는데 이걸 얼마나 불편해요. 더더 해외에는 더 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나 이제 집회 안 해요. 사역 안 해요. 누워서 놀기만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보통 11월 달에 집회 스케줄이 잡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11월 말까지 안 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12월 1일이 됐는데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기도도. 근데 제가 이렇게 엎드리고 세수를 못했거든요. 세면대에서. 근데 제가 어머니가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12월 1일 날. 어떻게 세수를 했네? 우리가 나은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절대로 제가 꽃게 안 부리고 집을 다니거든요. 정말 어디든지 오라면 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도 잘 못 믿더라고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도 진짜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정말 베드로가 왜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막상 와서 눈을 뜨니까 뭐래요?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다.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심호 크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시작.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희는 죽었던 사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명은 길어지고 목은 짧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속담입니다. 그러면 죽고 싶어, 난 정말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지금 죽으라 그러면 다들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도 내가 힘들면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딱 들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또 오래 살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깨어나서 100살까지 산다고 큰 소리 맨날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120살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77세에 가셨어요. 딱 하루 알고. 진짜 복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7세 됐을 때 죽는 정령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때가 딱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스님이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 그 말을 또 한 번만 하면 명은 길어지고 복은 강할 거예요. 다시는 그런 거 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식,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기도의 능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전문 지식은 있어야 돼요. 인간을 도와주려면 인간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생리적인 변화라든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도와줄 수 있죠. 지금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혼동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손주들이 지금 이번에 대학 가고 하나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학교를 공립학교 다니다가 옮겼어요. 그래서 홈스쿨링 제도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와서 이러시네요. 나는 너희들 보기에 남자 같지? 나는 여자라고 불러라. 난 여자가 되고 싶다.
너네들도 소개할 때 너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그렇게 불러줘요. 그 미국 영어는 he나 she냐 이렇게 얘기해요. he or she 이렇게. 그럼 자기가 she로 불러다면 she and her 이렇게 하고 자기 남자로 불리고 싶으면 he and his 이렇게 얘기해요. he and him 이렇게. 그리고 쓸 때도 그걸 써요. 제가 PS에서 공부하는 데서 그걸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 모르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는 대로 불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13세 미만 이상의 자녀 어린아이들도 부모 동의 없이 성전연수를 할 수 있게 법이 통과되어 있어요. 그러면 13세 먹은 애가 뭐 하나요? 뭐 요거 떼고 싶고 저거 싶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연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도와줘요. 국가에서. 부모가 아무리 말려가 법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전연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정말 몇 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몰라요. 그리고 얘들이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되고 나도 갑자기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어색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보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살률이 75%. 청소년주스란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면 국가에서 책임 안 져줘요. 부모만 행동하죠. 부모가 땅을 치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로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을 가진 분이 아주 소수의 전교생이 27명밖에 안 돼요. 걔네들을 정말 잘 가르쳐요. 운동 많이 시키고 또 메디테이션 시키고. 그래서 우리 손녀딸까지 운동하고 유도도 하고 막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타고 다니고 여름에는 막 바닷가에서 캠핑하고 그리고 선교지도 막 다녀요. 마을 단체로. 여기도 터키 갔다 왔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전에는 너희들은 해피유스예요. 해피유스예요. 참 행복한 청소년 애들이 막 화내요. 그리고 학교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 꾀명 부리고 막 이러는데 얘들은 학교 하루 쉬어야 해도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가고 싶어서 지금 안 가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아주 이렇게 잘 부모들끼리 잘 그 친밀감을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공기업이 지금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금 박사 공부하는 박사학위 받은 분이 공기업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음악 선생님인데 한글 선생님을 겸비해서 해요. 선생님 신문에 나고 난리예요. 지금 그 선생님이 이 한글만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치고 유도를 이렇게 운동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이래갖고 막 그 코리안 문화회관을 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지금 PSS를 기다립니다. 왜냐면 청소년 중에는 그런 그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중독 이런 문제로 가슴 앓이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이 자기 공부를 시키는 자격증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아니면 상담자로서 내담자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중 이런 중독 문제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랬더니요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그 디서빌리티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써야 돼요. 그걸 써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막 저한테 지금 굉장히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해요. 한국말로 프로바이더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등하다. 우리는 동등하다. 너와 나는 동등하다. 이게 돼야 돼. 그걸 뮤추얼리티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부터도 오랫동안 그 상담자로 몇십 년을 일했지만 동등하다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아. 나는 상담자고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내 조언을 받아라. 이게 은연중에 걸려야 돼.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동등한 것처럼 표현하려고 하고 애를 써도 그게 이게 싹 가시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하지 않으면 진짜 내담자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전문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인격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균형 잡혔다는 건 지정의를 의미하는데 사람마다 지적인 사람이 있고 또 감정이 더 발달한 사람, 뭐 MBTI 그런 거 다 나오죠. 또 감정이 발달한 사람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 있고 다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적인 엄마들은 어떻게 꾸지람해요? 너 잘했어 잘못했어 생각해봐 그렇게 하죠. 감정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꾸지람해요? 아휴 너 왜 이렇게 속을 새기니 정말 속상해 죽겠다. 그게 이제 감정적인 어프로치죠.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다시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내담자를 보면 불났어요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불이 났는데요 그 근처는 갈 수가 없어요. 뭐 전체가 막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이 촉각이 발달한 사람이죠. 불이 나는데 온통 하늘이 펄해요. 거기까지요. 뭐가 발달했어요? 시각적인. 불이 나는데요 막 그냥 막 지고 터질 것 같이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폭발음이. 그럼요? 청각들. 그럼 그 사람 레벨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자녀나 배우자가 대화할 때 많잖아. 애들마다 그 이렇게 딱 처음에 느끼는 그리고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려면 그것을 여러분이 그 모든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각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지금은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그걸 못하는데 제가 인퍼슨으로 강의할 때는 학기 말이 되면 꼭 1시간 하루는 학생들 다 들고 해변가로 갔어요. 30분만 운전하면 해변가니까. 해변가에 가서 딱 1시간 동안 풀어놔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리플렉션을 받아요.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면 그 사람의 시각적인 이런 감각 그리고 그거를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감각이 깨어나요. 지금 조엔 우리 그 팔단대 한 사람 에릭슨의 아내가 조엔 에릭슨이에요. 우리 그 에릭슨은 에릭 에릭슨이거든요. 근데 동갑내기예요 둘이. 근데 에릭 에릭슨보다 조엔 에릭슨이 3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조엔 에릭슨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90세에 인터뷰한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에릭 에릭슨은 90세에 이렇게 노인같이 보여요. 근데 조엔 에릭슨은 너무나 우아해요. 똑바른 몸에 그냥 무용화해요. 거기다 원예가해요. 그리고 조인자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끝까지 남편을 섬겼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건강 책임져. 그러니까 원래 에릭 에릭슨은 어떻게 하다 분석가가 됐냐면 자기 애인 기다리다가 거기서 그 프로이드의 딸을 만났잖아요. 제가 그 영국에 가서 그 애나 프로이드가 만든 그런 어린이 그런 유치원 같은 그런 치료실을 가봤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애들한테 눈에 띌까봐 겉에만 봤지만 하지만 프로이드가 살던 생가가 거기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데 있었어요. 그 프로이드의 그 상가는 지금 공개돼 있어요. 그러면 영국 가서 보세요. 잘 많이 관광자들이 거기 안내자들이 잘 인도하는 거 일부러 얘기하면 돼요. 그처럼 거기 가면 아래층에 쫙 이렇게 배틀이 쫙 넣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내면이 배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줄이 서로 이어지면서 이제 짜지는 거예요. 우리 신경이 조직이 되는 이런 거를. 그리고 분석하는 그 방이 있는데 거기에 침대가 놓여지고 그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분석하는 그 의자에 앉고 내담자는 거기 누워 있으면 연상하고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이런 거가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가면 2층 올라가는 코너에 이렇게 티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코너예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이제 가족 서재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팔린 있는 그런 방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고 프로이드가 융이 프로이드 아들처럼 제자처럼 그랬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융이 더 알려졌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서 융을 강사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 스승이니까 프로이드를 모시고 같이 이제 그때는 유럽에서 미국을 오면 뭐한 달 정도는 항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둘이서 서로 이제 분석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융의 아내는 19살에 만났거든요. 융을. 근데 융이 이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저 여자는 내 아내다라고 딱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수년 뒤에 했는데 이 아내가 유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융은 돈 한 푼도 안 벌고 그냥 분석만 하고 하는. 그런데 전 세계 이제 그때 귀족 여성들이 많이 그 분석을 받았으니까 이 여성들이 많이 융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네, 프로이드는 좀 사납게 보이는데 융은 아주 호인이거든요. 여자들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 그냥 전 세계 하나씩 애를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공식적인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융은 뭐라 그랬냐면 내 아내는 나에게 집이다. 근데 그 애는 우리 집의 향기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그걸 프로이드한테 맨날 상담을 받았거든요. 스승이니까. 그래서 프로이드가 융한테 그 조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근데 이 여자들이 전부 다 분석가가 됐다. 그래서 융을 계속 서포트하고 책도 내주고 뭐 록펠러 손녀딸까지 그렇게 됐었으니까 굉장한 지원을 받은 거죠. 융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 상한 그런 일생을 보냈는지. 아내가 먼저 죽었거든요. 죽었을 때 융은 두문불출하고 집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를 애도하느라고. 그만큼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이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융이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이 프로이드한테 공격을 한 거예요. 당신은 위선자다. 나처럼 겉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평생 처제를 사랑했거든요. 그 아내의 바로 여동생이 평생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프로이드 가족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프로이드 딱 뒤에는 항상 처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에 거기에 차 마실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많았냐면 처제를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서 햇빛이 잘 들고 공기가 좋은 가장 그 아름다운 코너에 하루에 한 번씩 한마다 차를 마시고 나누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이드의 후계자는 애나 프로이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나 프로이드의 그 어린이 분석실에 이 조앤 에릭슨이 선생님이었어요.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애인을 만나러 거길 온 거야, 할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아나 프로이드한테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나 프로이드가 분석을 해주기 시작해요. 어차피 매일 오니까 분석을 했는데 그걸로 하버드의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릭슨은 대학도 안 하고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분석하는 것을 시트에서도 하고 또 새로새롭게 분석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럽이 그 나치에 점령됐을 때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죠. 그래서 하버드의 대학 교수가 됐죠. 뭐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강의했지만 그래서 이 조앤 에릭슨은 정말 남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박사학위도 안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 조앤 에릭슨이 남겨진 책이 2권인데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9단이라는 책을 제가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고 그 책은 에릭슨의 유작이에요. 그러니까 다 완성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에릭슨. 그래서 그 유작을 가지고 조앤 에릭슨이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앤 에릭슨이 남긴 책은 뭐냐면 감각의 매혹이라는 책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조앤 에릭슨이 주장하는 걸 보면 인간에게 중요한 건 감각인데 감각을 깨워야 한다. 근데 현대의 그런 조기 교육이 이 감각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 그 핵심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까지도 감각을 주셨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애들한테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학문적인 좌뇌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학문은.
근데 우리는 첫째부터 우뇌가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녀 교육할 때 그 whole brain child라는 내용을 전달해요. 즉 우뇌와 자뇌를 연결시켜서 애들을 가르쳐라는 거.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한테도 우뇌를 처음엔 접근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좌뇌를 쓸 수 있도록 가르칠 때 이 아이는 whole brain, 그러니까 뇌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상담자들이 whole brain 트레이닝이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여기 두 손을 한번 줬죠.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요게 여러분 뇌예요. 사이즈 같아요. 네. 우리 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연두부 있죠. 순두부 같은 그것은 그런 뇌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너무나 상처를 받으면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두 개 골로 그게 뼈로 다 감싸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뇌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충격을 받아도 뇌 자체는 그 손상이 가지 않죠. 두 개 골로 잡고 그랬더니 그 우리 학교 학생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잔디를 심으셨어요. 충격을 받으시라. 우리 머리카락이 잔디. 그래서 그 뇌를 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성을 갖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인텐스 감정, 이모션이에요. 이 두 손가락 딱 따가지고 그래서 뭐 분노, 뭐 질투심, 그리고 복수심, 뭐 좌절감 이런 게 다 이거 주목이거든요. 그럼 내가 화가 나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 여기 보면 코텍스, 그러니까 앞니마에 있는 뇌의 부분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인텐스 감정. 화가 나면 여기를 논리적인 생각하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손주들에게도 화나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 인텐스 감정을, 이 짙은 감정을 그러니까 논리성을 주장하는 뇌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주먹질 때를 항상 연습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잘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손 이렇게 한 손 이렇게 이 운동. 그러니까 엄지손이 발달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원숭이도 엄지손을 잘 못 쓴대요. 침팬지도. 근데 인간의 이 엄지손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이 바로 이 엄지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왜 우뇌와 좌뇌가 이렇게 반대로 갔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남자아이고 작은 아이가 여자 손녀딸인데 우리 그 손주는 자기가 오빠잖아. 3살이나 많은 오빠인데 여동생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뭐 주먹 다짐을 하거나 폭력적인 언사 안 써요. 지금 평생 그렇게 가기에는 지금 대학생이었는데도 정말 그 여동생의 오빠를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오빠라는 소리도 안 했거든요. 오빠는 어렵잖아요. 한국말은. 그냥 이름, 미국 애들은 다 이름 부르거든요. 막 선생님 목사님한테도 이름 불러요. 처음에 제가 교회 가니까 청소년들이 목사님한테 김동문 목사님 외에 제가 그 청소년 담당 교육자였는데 목사님한테 딱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first name 부르는 건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목사님한테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꼭 오빠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그 폭력을 안 쓰니까. 그리고 동생을 위해주는 그런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인격이라는 건 내가 어디 치우치는 거를 내가 알면 그거를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렇게 다리를 한번 꼬고 앉아보세요. 어느 다리가 위로 올라가나? 왼쪽이 위로 올라가야 편한가?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야 편한가? 나는 왼쪽이 위로 올라가기가 편하다.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게 편하다. 자, 왼쪽이 위로 올라가는데 편한 분은 저기 우뇌가 더 발달해요. 즉 왼쪽이 다리가 짧을 때 왼쪽 위로 올라갈 편하거든요. 긴 다리가 위로 올라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오른쪽을 자꾸 쓰는 훈련을 해야 왼쪽이 발달해요. 근데 이제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 편한 사람들은 좌뇌 힘이 이런 분들은 오른쪽을 자꾸 써야 돼요. 바지를 입어도 오른쪽부터 끼워버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왼쪽이 위로 올라간 분 있고 오른쪽이 위로 올라간 분 있죠.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불편하죠. 근데 이 불편한 쪽을 많이 쓰시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10번 했으면 이거 더 20번 하는 그렇게. 그러면 균형이 잡히죠. 그리고 여러분 시각, 청각 이런 모든 감각들을 그렇게 제가 감각이 발달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수님들은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감각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뇌를 많이 쓰세요. 그 예술적인 부분을 많이 뭐 음악도 많이 듣고 그림도 많이 보고 이렇게 그래서 예술가들이요 나이 오래 훨씬 그 우뇌가 더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 삶을 풍성하게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앤 에릭슨이 얘기한 그 감각의 매력이라는 그런 책도 아주 한번 볼만한 책이에요. 근데 좀 어렵다는 건 이따가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떠나서 이런 것만 알아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관심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 직업은 항상 하다가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집중하면 결국 우리는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넉다운 나게 만드는데 실제로 존 홉킨스 그 박사가 뭐를 책을 썼냐면 그다음에 그 책 이름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을 제 이름이 생각나면 알려드렸어요. 4월 동안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를 측정했냐면 그분은 원래 심리학자인데 물리학자하고 같이 공저를 했어요. 그 물리학자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뭐를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느낄 때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가장 매립받는 신체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근데 그분이 측정한 바에 의하면 수치심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의욕도 없어지고 힘이 딱 빠져요. 근데 어떤 때 가장 힘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나냐면 압니다. 지식이죠.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는 메슬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발견한 분이 하나는 계속 많이 그러니까 수치심, 그 다음에 죄책 두 번째 약하게 만드는 죄책감, 그리고 무감각. 그 사랑에 만드는 미움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부터 플러스가 되냐면 감사하는 순간 우리 에너지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재어요, 우리 과학적으로. 물리학자가 맞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의식혁명이라고 우리 맞은 번역이 됐어요. 이분 책이. 의식혁명.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들 만큼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빨리 죽고 오래 못 살 거라는 그런 다 그랬는데 이분이 86세인가 그때까지 살아요. 어떻게 의식혁명을 했어요. 그 몸이 아픈 걸 약으로 먹고 치유한 게 아니라 자기 의식을 바꾸는 치유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 그걸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테스트 해봤는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신장이 약해요 제가. 그래서 신장이 약하면 꼭 그냥 마이신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안 나요. 저는 항생제를 거의 안 먹는데 그 병만 생기면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병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소변 조절도 안 되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항생제를 계속 먹다가 마음을 불편해서 항생제를 안 먹고 나야지. 의식혁명을 통해서. 근데 그게 친구가 됐어요. 옛날 같은
그래도 이렇게 앉아있지 못해요. 너무 자주 주말에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통제가 상승기 안 먹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할까? 막 이렇게. 왜냐면 안 먹으면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몇 년째 괜찮습니다. 이렇게 집에 나와서 제일 불안해요. 이렇게 나와 얼굴에 나와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꼭 걸렸어요. 그래서 전지효는 제가 그 윤옥이 원장님께 맨날 그 약을 저도 먹고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증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분이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이어트 실패하는 요인이 너의 의식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또 해야지도 다이어트 또 실패하고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의식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내담자한테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과 윤리까지 하는데 이 법과 윤리의 문제가 뭐냐면 의견 중에 요거를 상관에 대한 거 우리나라에는 러앤앤필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럼 상담대학을 다니거나 심리학과를 전공하신 분은 없어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상담을 받아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거를 판단을 내려서 도와줄 수 있는 기관도 없어요. 미국은 정확하게 변호사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위고할 수도 있고 문의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과 윤리 시험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는 실습도 못해요. 그만큼 법과 윤리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코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법에 너무 까다로워서 수를 많이 나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법과 윤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걸 통제하는 거예요. 이 법과 윤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잘못 상담을 받아도 잘못됐다는 걸 호소할 데도 없고 그걸 도와줄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뭐가 잘못되는지 이거 문항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법이고 뭐가 윤리인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confidentiality, 우리 말로 confidentiality, 비밀 보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밀 보장이 안 되면 법에도 올리고 윤리에도 올리고 그리고 그거에 수를 당하면 라이선스가 기복돼요. 근데 비밀 보장의 예외 사항이 있어요. 아주 딱 문항으로 조직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차일드 어뷰즈를 내담자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를 보고를 안 하면 라이선스가 기복되거나 심할 때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차일드 어뷰즈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고소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리스크를 지기 싫으면 알리지 말라고. 근데 내가 잡혀들으니까 안 하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발 정신이 별로 지금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모발 정신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제자들 데리고 공원 어떤 파크에 놀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 보고 있으신데 그 손주를 할아버지가 자꾸 줘봐요. 그냥 녀석 그러면 탁 때리고 그리고 또 할머니 마음도 가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듣는 데서 우리 제자들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제자들도 그래도 되나 막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자신 없고 저는 가만두면 안 돼. 아무리 자기 손주를 저렇게 때리면 안 돼. 길에 사람도 보려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달라고. 저는 외국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 전화 돌리려고 꼬마가 막 오더니 우리 할아버지 저희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서 너 이렇게 내 말이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할아버지 하는 거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참견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리 손주라도 이렇게 때리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손주가 저한테 전화를 탁 뺏으면 뭐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네, 우리 할아버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폭력을 쓰면 안 돼. 너도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너는 너무 소중한 아이거든. 그래서 신고하는 그냥 지나갔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사람 참 정적인 민족이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뭐 거기서만 때렸겠어요? 안 보내도 더 때렸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쟤를 보호해줘야지 저렇게 매맞는 거를 그냥 쉽게 그냥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는 자기 보호가 자기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매맞는 아내들 보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맞는 걸 할 수 없어요.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두 번째 맞는 것도 잘 치는 거예요. 자기 케어를 못하면 나는 누구한테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 자녀 어린 나이고 어른이건 내 뭐 아내건 남편이건 부모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지 내게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나한테 속한 존재도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계획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섭리가 지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매만한 아들의 특성이 어떠냐면 폭력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는 때리는 남편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때리는 남편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내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 그 아내들은 그 몹쓸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남편은 어떻게 남편을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신고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 사이는 정말 남남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고 막 한을 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맞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을 계속해서 폭력을 쓰도록 허용하는 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먼저. 그래서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폭력을 쓰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우리 학교 유학원 가는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들고 왔는데 학교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얘가 영어를 못하니까 애가 자기를 괴롭히거나 이러면 너 죽어 그러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I kill you 그러는 거야. 그거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태학다니까 I kill you 이런 말 주먹 치면서 I kill you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중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데 그렇게 I kill you 이게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을 폭력을 쓴다는 거는 그건 진짜 범죄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 가정 폭력도 범죄예요. 근데 이제 1976년도에 법이 바뀐 거는 신고를 안 해도 괜찮대. 그러니까 내가 가정 폭력하는 아내를 상담할 때 이 남편을 신고할 필요 법적으로 그런 멘트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해줘야 마땅하지만 아내는 이미 성인이고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신고를 안 해줘도 아내가 신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차일드 어뷰즈는 이 비밀 보장보다 더 앞선 더 중요한 법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살 의식 혹은 타살 의식 이거는 반드시 신고를 비밀 보장을 지키면 안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MFT 공부하던 우리 유학생 한 사람이 자기 그 슈퍼바이저한테 가서 영어로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I wanna kill myself. 이렇게. 그래서 걔가 저기 정학당했어요. 학교에서. 그 상담자들이 자기가 떴다. 자살의식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의사는 그 용어가 이렇게 우리는 죽고 싶어서 우리는 뭐 이래도 죽고 싶어서 뭐 보고 싶어 죽겠어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말 한다고 무슨 신고 대상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해친다. 나는 I would like to harm myself. 나를 해치고 싶다. 이런 말만 해도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거가 표현되면 반드시 비밀 보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여자 이름 테레소프라는 여자 이름으로 법이 됐는데 그 UC 대학에서 한 남학생이 학교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애인이 배신을 했대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 남학생이 뭐라 했냐면 그 자기 전 애인을 죽이고 싶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자가 본인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너무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렇게. 근데 마침 이 테라소프라는 여자가 타주 여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정말 이 여자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구조를 샀어요. 그래서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거기서 걸려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다시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되는 보호자에게 연락해라.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되면 경찰에다가 직접 연락해라. 이렇게 법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상담자에게 통화하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비밀보장이라는 그런 중요한 법조항에 달려있는 예외조항. 그 예외조항 또 하나는 그 시니어, 65세 이상의 노인. 저희 남편은 나보다 7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60대, 저는 67세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하려면 제가 봐요. 왜냐면 나는 너무 시니어 어비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르신 저한테 어르신 난 65세가 안 됐으니까 우리랑 이제 10년이면 싸움을 시작했다는데 나는 시니어 어비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1일까지 싸우잖아. 65세 되기 전에 제가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시니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시니어 어비즈 제일 많이 걸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딸이에요. 그 중년에 된 딸이 어머니를 돌보다가 이제 만만하잖아요. 엄마는 편하고 그래서 뭐 폭력을 쓴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또 노인들은 그 연금을 받잖아요. 그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하고 자기만 못 쓰고 이렇게 다 관리됩니다. 경험이 안 되라든가 이렇게 다 시니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죠. 물론 디서빌리티 그러니까 환자라든가 또그 완전하지 못한 분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폭력을 하는 잘 도와주지 않는 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보장의 일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어느 학교든 넣어야는 그게 안 돼요. 국가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운동을 좀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잘 체육을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개선되는 부분이 하나고요. 이제 12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뒤에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마치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질문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여기서 빈종이를